안녕하세요. 박찬현입니다. 오늘도 새벽인데요. 네, 오늘은 조금 피치를 높여서 녹화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산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을 살펴볼 거니까요. 네, 참고자료로 같이 나가는 한글 파일과 같이 영상을 보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녹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소외라는 단어가 갖는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따돌림을 당하는 거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에서는 당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뒤에 자기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 경험하는 것, 사실은 이게 소외라는 것의 개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 경험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아닌 뭔가 낯설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 개인이요. 이런 것들을 소외라고 한다는 거죠. 네. 이건 사전적 정의인데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에리 프롬인데요. 프롬은 자신의 저서 건전한 사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소외에 대해서 정의 내립니다. 자기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나 행위의 창조자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무르게 되거나 행위와 결과에 예속당하는 상황, 이것을 소외라고 한다. 네. 제가 라이너를 이렇게 칠해봤는데 지금 녹색과 노란색을 따로 이렇게 칠해놨죠. 한번 이렇게 라이너 칠한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무르게 된다. 네.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거는 많이 경험들 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나 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니까. 네. 보통 다들 가운데에 센터에 있고 싶지만 모두가 다 센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외곽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여러분들 이제는 은어처럼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인싸와 아싸 이런 식의 논리들, 세계의 중심에 머무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나는 이런 것이 소외다. 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노란색을 한번 보시면 행위의 창조자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행위와 결과에 예속당하는 상황이다. 이 말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행위의 창조자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행위에도 예속당하고 그 결과에도 예속당한다. 여기서 예속이라고 하면 남의 지배를 받거나 행동 같은 하는 것에 있어서 남의 간섭에 매이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침해받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공부를 한다.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네. 한글을 처음 깨치고 여러분 동화책을 막 읽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어. 얼마나 즐거웠어요? 네. 숫자를 배우고 더하기와 빼기를 배우고 더하기 빼기 계산을 하는 산수를 하는. 근데 딱딱 맞아 떨어져. 신나잖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그러면 가깝게는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8원이라는 시를 저와 함께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보면서 시를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배우는 거죠. 그런 느낌. 그렇게 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나면 즐겁지 않아요? 뭔가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니까요. 사실 배움의 순간들은 모두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좀 질문을 바꿔서 공부가 즐겁냐? 네. 중간고사가 뭐 한 2주 정도 남아서 정말 넓은 시험 범위에 그리고 여러 과목들 이런 것들을 해낸다. 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 중간고사 볼 텐데 고등학교의 첫 시험 내신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압박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외고를 갔는데 시험을 얼마나 볼까 라는 어떤 그런 부모님의 기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공부가 즐거울 수가 없죠. 왜 공부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라는 것에 창조자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공부의 행위와 공부의 결과에 예속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프롬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공부라는 행위에서 소외되어 있는 거죠. 네. 소외라는 개념 아시겠어요? 네, 그럼 수설의 배경이 되는 70년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1970년대에는 산업화라는 것이 있었고 그 산업화가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켰습니다. 네, 그래프를 하나 보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한국과 남미 4개국의 실물지표 즉 GDP 단순 비교 그래프인데요. 왼쪽 걸 보면 1953년 여기 1953년부터 1969년까지 우리나라의 GDP가 10억 달러 기준이니까요. 2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한 6년 정도 흐름 동안에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우루과이가 거의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던 것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칠레 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특히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비슷한 성장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바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 마찬가지 GDP 그래프인데요. 500억 달러 수준에서 출발했던 한국이 거의 6천억 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동안에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는 그쵸. 여기도 증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증가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불러요. 고도성장. 네, 고도성장. 성장의 기울기가 성장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 성장의 기울기가 높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독재라는 것의 과실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어떤 근면함 이런 걸로 퉁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교육열 더 멀리 가면은 문맹률 제로로 만들어준 세종대왕의 한글 이렇게까지 국뽕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한 나라들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곳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가장 먼저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높게 성장하는 동안에 성장의 열매를 독식한 사람들이 생겨요. 자본가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높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높은 성장의 과실을 얻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곳에 있었냐? 도시에 있었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사회 내부에서 빈부 격차가 생기고 도시와 농촌 같은 어떤 지역 구분에 따라서 격차가 확대가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계층 갈등으로 이어지거든요. 계층 갈등. 네. 이렇게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되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일종의 사회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정신, 즉 너와 내가 한 사회의 어떤 가족이다, 어떤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너는 나의 경쟁 상대, 그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잘 살고 싶다, 뭐 그쵸, 컴피티션, 경쟁만 남는 거예요. 네. 예, 뭐 산업화라는 것이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가 생기고 그 소외의 너머에서 사람들은 유대감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한국 문학에서 유독 고양이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970년대 무렵에 우리나라의 전략 자체가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값싼 노동력밖에는 없었던 거죠. 요즘 여러분들의 옷 같은 거를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른바 OEM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본과 기술력은 본국이 되고 그리고 값싼 노동력만 현지에서 이용해서 싸게 찍어내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에 했던 겁니다. 구로공단, 그리고 동대문 평화시장 이런 곳들에 많은 노동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물건이 다른 나라의 물건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품질의 경쟁력, 브랜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가격 경쟁력 말고는 될 게 없는데, 근데 기술로 가격을 절감할 수도 없고 원료는 어차피 똑같고, 그러면 결국 뭘로 가격을 낮추는 거냐? 인건비거든요. 네. 값싼 노동력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값싼 노동력이라는 것은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낮게 준다는 건데, 낮은 임금을 가지고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정말 적은 월급을 받고도 먹고 살려면 결국은 어때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쌀값이 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종자 개량을 하고 마침내 71년에 성공을 해서 통일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50원짜리 도안에도 이렇게 넣고요. 근데 이 통일벼는 아주 되게 그러니까 기존의 벼가 이렇게 길다면 좀 더 되게 짧게 자라는, 많이, 그러니까 수확기까지 오는 시간도 짧죠. 짧은 길이의 벼에서 많은 나달이 열리는 어떤 그런 품종인데,
보통 종자 개량을 하면요, 첫 해에는 작황이 안 좋아요. 병충해나 뭐 이런 거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병충해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많이 줬습니다. 첫 해에는. 근데 첫 해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생산량이 많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점차 생산량이 늘어났죠. 어느 순간에 통일벼라는 품종이 우리나라 농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버렸고, 그러다가 병충해를 이겨내는 시점이 한번 오죠. 그래서 그때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쌀량이 늘어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뭐 박정희 정부에서는 뭐 사활을 걸고 시도했던 건데, 자급자족 이런 게 그 당시에 꿈이었으니까요. 네, 옛날입니다. 지금 뭐 쌀이 남아서 버리고 막 버려야 되는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아무튼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쌀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이제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 이거는 뭐 좋은 일인데, 쌀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벼를 곱절 거둘 수 있다. 쌀 수확량이 배가 된다. 갑자기 쌀이 많아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가격이 폭락합니다. 네, 가격이 폭락해요. 옛날에는 농촌에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왜냐, 아이들이 자라면 그게 바로 노동력이 되거든요. 네. 근데 쌀을 많이 수확을 했는데 가격이 좋지가 않고, 그걸 다 팔아도 아이들을 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비료나 농약을 안 칠 수는 없고, 안 치면은 완전 또 농사가 안 되니까요. 네. 신경림의 농무라는 시를 보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수사가 아니라 실제 사실인 거죠.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이 나와야 되는데, 쌀 다 팔고 뭐 비료값 제하고 나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네, 농가도 생기고, 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쌓아지다 보니까 농가가 완전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농촌의 가정에 돈을 빌려줬던 게 바로 농협이죠. 네. 농협은 사실 농업 협동조합이거든요. 협동조합.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농협이 은행이 됐잖아요. 바로 이때부터 그렇습니다. 네. 이때부터 농민들 상대로 이자놀이를 정부가 하는 거죠. 네. 그때 생긴 농가부채가 아직도 다 상환이 안 됐어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국가의 정책은 그 당시 70년대 우리나라의 정책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모하는 거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군소리 없이 일하게 하려면 쌀값이 낮아야 하고요. 그래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벼 품종을 개발했는데, 이게 병충해에 약해요. 그래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더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증가한 쌀 생산량 덕분에 쌀 가격은 더 떨어진다. 그런데 농약값과 비료값은 갚아야 된다. 이게 몇 년이 지속이 되면, 몇 년이 반복이 되면, 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다수 도시 노동자와 빈민이 됐어요. 네.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손가락에 재봉틀로 막 박아버리면
치료도 못 받고 공장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서 있거든요. 농촌 인구가 계속해서 도시로 유입됐으니까. 네. 산업화 시대에 고향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국가의 발전, GDP의 증가, 수출 천억 불 달성, 뭐 이런 막 되게 거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제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도시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행위와 그 결과, 그러니까 국가 발전, GDP 증가, 수출 천억 불 뭐 이런 행위와 결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외의 어떤 정신적 상처를 극복할 대안으로 고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문학에서 고향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거죠. 네, 산포 가는 길 내용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했으니까. 네,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영화화된 산포 가는 길 내용인데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이 영화도 한번 보면 옛날 영화치고는 상당히 볼만합니다. 꽤 뭐 잘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이분이 백일섭 영달이 역할하는 여기 정씨고요. 여기 지금 이분이 백화거든요. 문숙이라는 배우인데 문숙이라는 배우인데 혹시 모르시죠? 요즘에 그 뭡니까 경이로운 소문 그 위겐 역할을 맡았던 배우예요. 네.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여담이고요. 이 산보 가는 길 네, 세 명의 인물이 나왔죠. 영달과 정씨와 백화. 영달은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씨는 교도소에서 10년 만에 출소해가지고 공수장 일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백화는 수집에서 작부로 일을 하다가 도망쳐서 마찬가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제는 지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이 세 명이 공통점은 그거죠. 고향을 떠나서 타지를 떠돌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네. 근데 되게 삭막한 겨울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되게 힘들고 막 어렵고 서럽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소설은 잔잔하고 따뜻해요. 왜 그런 느낌이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사들을 뽑아놨습니다. 영달과 정씨와의 관계가 초반에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야전자배 깃 속에 턱이 반 넘게 파묻혀서 누군지 쌍통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쌍통이라는 말은 이 페이스, 얼굴을 되게 쌍스럽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쌍판떼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낯짝 뭐 이런 표현이라서, 그러니까 영달이 정씨를 생각할 때 처음에 이랬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저거 나 엿먹이려고 하는 거네, 이 새끼 한 달 들이받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초반에는 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왠지 밉지가 않다. 밉지가 않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랑 같이 가볼까? 동행해도 괜찮나? 저 사람이랑? 그러다가 이제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는, 되게 뭔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렇게 점점점
단계가 어때요? 단계가 되게 친해지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 백화와 영달이의 관계도 한번 볼까요? 네, 처음에 백화가 영달이와 정씨를 만났을 때 왜 그 소나무 밑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정씨와 영달이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고 백화가 바로 막 이제 이제 이렇게 욕을 막 날리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같이 길을 가게 된 다음에도 자기 백화라는 이름이 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명은 알려주지 않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러다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로 되게 참 괜찮은 사내야. 세상 건드리는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 그 말을 들은 영달은 넘어져서 발을 다친 백화를 업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차를 타기 전에 꾸깃꾸깃 들어있던 돈을 해가지고 살물달걀이랑 막 빵이랑 걸 사서 막 주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또 감동받아가지고 백화가 내 이름 백화가 아니다, 본명 이점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찬가지 이 영달과 정씨의 이야기처럼 백화 영달의 마찬가지도 처음에 되게 먼 거리에 있던 두 인물이 슬슬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이 인물들이 먼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점점 이제 거의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런 단계를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들이 자기 몸을 굴려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뜨내기의 육체 노동자, 어떤 그런 동료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걸로 돌아가 보면 이미 산업화라는 사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경쟁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 구조 속에서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저 치도 나와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마침내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을 만큼. 네. 작가 역시 마찬가지. 이 작품에서 나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의 극복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귀향을 시도를 하는 거죠. 이 소설의 첫 시작점을 보면 영다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끝을 보면 백화를 먼저 보내고 나서 영달과 정씨가 탔을 기차, 그 기차가 어두운 눈발 사이로 쓱 사라지는 모습으로 소설이 마무리되잖아요. 결국 소설의 처음과 끝에서 끝을 관통하는 것은 길이거든요. 제목도 산포가는 길이고, 길 속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의 이 인물들의 어떤 처지, 결국 그들이 귀향을 하려고 하지만 마찬가지 고향이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고향이 아닐 수밖에 없고, 그 고향 역시 정씨에게 그런 안식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영다리가 잘 됐어, 그럼 거기 가서 1인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 역시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먼저 기차를 타고 간 백화는 아름답게 고향에 정착했을 것이냐, 그것도 뭐 장담할 수가 없고. 네. 결국 특히나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기차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끝나는 그 문장을 보면, 이들이 귀향을 하려는 어떤 그런 귀향을 시도하는 이런 인물의 어떤 그런 도전, 트라이, 이런 것들은 결국 얻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은 이미 없다.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소외가 극복되지 않는다, 라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걸 거라는 거죠. 네. 두 번째, 귀향 시도는 일단 실패고요. 두 번째, 유대감의 회복. 뭔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세 인물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서로 돕는다. 저희가 질문에서도 많이, 앞서 질문 게임에서도 많이 했지만, 영달과 정씨가 백화를 처음 봤을 때 술집 그 주인에게 끌고 가지 않은 것, 우리 이래봬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들. 왜 처음 보는 백화에게 의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결국은 같은 처지라는 거죠. 백화나 정씨나, 백화나 영달이나 정씨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고, 만약에 백화, 영달과 정씨가 좀 더 잘 살고 싶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대로 회로가 돌아갔다면, 당연히 백화를 빨리 잡아서 끌고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의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돈을,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스스로들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유대감의 회복이 아닌가. 이거는 산업화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작가가. 네. 마지막에 인간의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다시 앞서 얘기했던 에리 프롬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프롬이 지었던 말년의 저서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인간의 생존 양식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목에서도 스포 됐다시피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 바로 그건데요. 소유의 삶의 방식에서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유능한 인간으로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체제 아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존재의 삶의 방식에서는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생을 긍정하고 타자와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거를 좀 더 높은 걸로 치는 거거든요. 왜 그 술 속에서 백화가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정신, 네, 부대 앞에서
부대, 그러니까 감옥 영창에 들어가 있는 그 훈련병들을 옥바라지하고 모든 것을 다 내주었는데 나는 오히려 더 그때가 평화로웠고, 그런 의미에서 그때 베풀었던 어떤 그런 맹목적인 어떤 인간의 인류의, 너무 거창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 뭐 영다리가 자신의 쌈짓돈을 꺼내주는 이거와 겹쳐 있죠. 사실 소설 속에서는 주고받는 거고, 물론 또 그렇게 받은 사랑을 백화는 어딘가로 가서 또 나누는 거겠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과 사랑의 감정을 나누다 보면 이, 이 삭막한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가 주고 있는 인간의 소외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지 않느냐. 네. 여주인공 이름이 백화잖아요. 백화, 하얀 꽃. 물론 뭐 그 여성이 화류계에 몸담을 때의 어떤 그런 이름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순수함 그리고 성스러운 그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는 네, 이러한 어떤 철학적 배경을 통해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함께 나가는 한글 파일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소설 타클라마칸 배달사고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